때는 1994년 5월 1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고급 주택가. 한국의 부가 가장 집중된 이 동네에서 갑자기 검붉은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죠. 150평 규모의 2층짜리 대저택. 당시 시세로도 수십억, 지금으로 따지면 300억 원에 달하는 이 초호화 저택의 지하 1층에서 시뻘건 화염이 창문을 뚫고 새어나오고 있었죠.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집 앞에는 속옷 차림의 젊은 남자가 맨발로 서서 울부짖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박한상, 23살. 이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게 호소했습니다. 자다가 불이 난 줄 모르고 급히 창문으로 빠져나오느라 부모님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소방관들이 지하 1층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검게 그을린 두 구의 시신이 누워 있었죠. 아버지 박순태 씨, 47살, 그리고 어머니 조순희 씨, 46살. 대한한약협회 서울 지부장이자 100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던 부부. 그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자신들의 대저택 지하에서 발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단순한 화재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서 울고 있었고 화마가 집안을 집어삼켰으니까요. 하지만 부검을 맡은 법의학자가 시신을 살펴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부부의 몸에는 화재로 인한 흔적 외에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이 새겨져 있었죠. 아버지의 가슴에는 심장 부위에만 18번의 칼자국, 어머니의 목 아래에는 한 곳에 집중된 깊은 자상들, 두 사람의 몸에 남겨진 칼에 찔린 상처는 모두 합쳐 40번이 넘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이것을 오버킬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를 죽이는 데 필요한 양을 훨씬 넘어서는 극단적인 증오와 광기가 담긴 살인 방식이었죠. 경험 많은 수사관들조차 이 시신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강도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잔혹했고 원한의 깊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죠. 특히 아버지의 가슴을 집중적으로 찌른 방식은 범인이 피해자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 칼을 내리쳤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광기의 밤, 이 집안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문 앞에서 울고 있던 그 잘생긴 청년 박한상은 정말 부모를 잃은 불쌍한 장남이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최초의 계획적 존속 살인 사건으로 기록된 희대의 폐륜 실화입니다. 그 결말을 알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 전 국민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박한상은 1971년생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집안은 당시 기준으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순태 씨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일대에서 덕양 한약방이라는 대형 약재상을 운영하고 있었죠. 24살의 젊은 나이에 결혼해 장남 한 상을 얻었고 이후 한약재 사업을 기업 수준으로 키워냈습니다. 대한한약협회 서울 지부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간 자수성가의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조순희 씨는 1살 어린 23살에 한 상을 낳았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히는 남편과 장남 사이에서 늘 아들을 감싸며 전전긍긍하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가족의 재산은 당시 시세로 약 100억 원.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이 넘는 엄청난 부였습니다.
그들이 살던 강남구 삼성동의 대저택은 150평 규모, 지상 2층, 지하 1층 구조의 초호화 주택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집은 내부 수리 중이어서 가족들은 임시로 지하 1층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그 집의 거실에는 고급 가구가 즐비했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순태 씨 부부는 주변에 존경을 받는 부부였죠. 이른 결혼에 자수성가한 사업가, 남편과 현모양처의 전형이었던 아내. 그들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차남은 성실히 공부해 한의대에 진학한 반듯한 청년이었죠. 부족할 것 없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가족은 부족할 것이 전혀 없었죠. 그러나 이 대저택의 문을 닫고 들어서면 그 안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균열이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죠. 장남 박한상은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끈기가 부족해서 무엇이든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법이 없었죠. 가벼운 신경증까지 있어서 학교를 여러 번 옮겨 다녀야 했고 학교에서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과 담배를 즐기고 동급생들을 괴롭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아버지 박순태 씨는 아들이 한의대에 진학해 가업을 이어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박한상의 관심은 오직 자동차와 유흥뿐이었죠. 강남의 명문 고등학교인 현대고등학교에 어렵게 진학했지만 성적은 바닥을 기었습니다. 결국 지방의 한 대학에 겨우 입학한 뒤 박한상은 아버지에게 미국 유학을 보내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교회 목사와 상의한 뒤 1993년 8월 아들을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어학원으로 보냈습니다. 8개월 과정의 영어 연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한상은 미국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죠. 영어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는 사람도 없었기에 상습적으로 수업을 빠졌습니다. 8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자취하던 그는 온종일 폭력 영화만 보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리고 미국 생활 2달째 되던 무렵 그는 비슷한 처지의 유학생을 만나 처음으로 도박의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주변에서 호기심으로 시작한 작은 판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박한상은 이내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를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고 모르는 미국인과 판돈을 높이며 도박에 몰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300를 잃는 일이 예사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미국에서 도박으로 날린 돈만 약 $23,000, 당시 한국 돈으로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거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사실을 알게 되었죠. 1994년 1월 박한상은 아버지에게 차가 필요하다며 $18,000의 차량 구입비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돈마저도 그는 도박판에서 모조리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친구 김모 씨에게 보증을 서게 한 뒤 약 $2,100짜리 중고 혼다 어코드를 구입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해 4월 20일 박한상은 또 한 번 사고를 쳤습니다. 부모 몰래 한국으로 귀국한 그는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채업자에게 할인해받은 200만 원을 들고 서울 곳곳의 나이트클럽을 전전했습니다. 3일 만에 친척에게 발각되어 4월 23일 다시 미국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도박과 방탕한 생활은 멈추지 않았고 그가 지게 된 빚은 무려 3,7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아버지 박순태 씨의 인내는 한계에 달했죠. 그는 아들에게 당장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아들을 앞에 두고
아버지는 평생 가슴에 품어온 실망을 쏟아냈습니다. 호적을 박아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놈이다. 그 말들은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호소였을 것입니다. 제발 정신 차려달라는 절박한 아비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한상의 귀에는 그 말이 전혀 다른 의미로 꽂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아버지를 그저 장애물로 자신의 자유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보기 시작했죠.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끔찍한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부모만 사라지면 그 모든 빚이 한꺼번에 해결된다. 100억 원대의 유산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다. 장남인 자신에게는 정당한 상속권이 있다. 박한상은 그때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죠. 그는 즉흥적인 분노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4일, 5일에 걸쳐 머릿속으로 반복 시뮬레이션을 돌린 철저하게 계산된 범행이었습니다. 범행 3일 전, 박한상은 시내의 한 공구 상점에서 날카로운 칼 2자루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서 자택 차고 한 구석에 조용히 숨겨놓았습니다. 범행의 마지막 단계는 시신을 증거와 함께 불태우는 것이었죠. 그는 방화까지도 계산해 넣고 있었죠. 1994년 5월 18일 저녁,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박한상은 저녁 시간, 이상하게도 집이 아닌 서울 청량리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한 성매매업소에 들렀습니다. 부모를 살해하기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태연하게 유흥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훗날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 온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자정이 가까워 올 무렵, 그는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그 행위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죠. 먼저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입고 있던 옷을 한 벌씩 차분하게 벗었습니다. 속옷까지 포함해 모든 옷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옷에 피가 튀면 증거가 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알몸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곧바로 샤워로 몸의 혈흔을 씻어내면 어떠한 증거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벌거벗은 몸에 양손에 칼을 하나씩 쥐인 23살의 청년. 그는 소리 없이 부모가 잠든 지하 1층에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잠시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을까요? 아니면 망설임 없이 곧장 칼을 들어 올렸을까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간 존재는 더 이상 부모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 순간부터 그는 한 마리의 차가운 짐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선택을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수십 번도 더 반복해본 뒤였죠. 안방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깊이 잠들어 있었죠. 그날 밤 이 집에는 또 한 명의 손님이 있었죠. 박한상의 이종사촌 동생 이석규 군, 겨우 12살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죠. 박한상은 그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획을 중단하지 않았죠. 그는 먼저 아버지를 덮쳤습니다. 양손에 쥔 칼을 번갈아 내리치기 시작했죠.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 박순태 씨는 처음에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무자비하게 찌르고 있는 그 벌거벗은 그림자가 바로 자신이 사랑한 장남이라는 사실을. 그 깨달음의 순간 아버지의 가슴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칼날이 심장을 향해 내리꽂히는 와중에도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죽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아들의 발목을 있는 힘껏 물었습니다. 자식의 발목에 아비가 이빨을 박아 넣는 장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그만하라는, 제발 정신 차리라는 무언의 외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한상은 멈추지 않았죠. 아버지의 심장 부위에만 18번, 그리고 몸 전체에 수많은 자상을 남긴 끝에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어머니 조순희 씨는 본능적으로 부엌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한상은 그런 어머니를 쫓아갔습니다. 자신을 감싸주던, 아버지의 호통에서 늘 자신을 보호해주던 그 어머니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어머니의 목 아래에는 깊은 자상이 집중되었고 그녀 역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모가 모두 쓰러진 뒤 박한상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미리 계획한 대로 욕실로 향해 몸에 묻은 피를 샤워로 씻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밀한 계획에도 단 하나의 허점이 있었죠. 그는 머리카락을 감지 않았죠. 시간에 쫓긴 것일까요? 아니면 방심한 것일까요? 그의 머리카락 뿌리에는 아버지의 피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샤워를 마친 박한상은 차고에 숨겨둔 휘발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시신이 있는 방과 집안 곳곳에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성냥을 긋는 그의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이 모든 흔적을 화마로 덮어버리면 어떠한 증거도 남지 않으리라는 것이 그의 계산이었습니다. 불길이 치솟기 시작하자 그는 천연덕스럽게 창문으로 탈출했습니다.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12살 사촌동생도 그 화재에 휘말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석규 군은 불길을 피해 탈출에 성공했고 가벼운 화상만 입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더 늦게 깨어났더라면 박한상은 친동생 뻘의 어린 생명까지 자신의 계획 안에서 희생시킨 살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집 밖으로 나온 박한상은 즉시 화재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려나온 이웃들과 도착한 소방관들 앞에서 그는 울부짖기 시작했죠. 부모님을 구하지 못했다고, 자신이 겁쟁이였다고.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부모를 잃은 불쌍한 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경찰조차 그의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건은 처음에 단순 화재 사고로 처리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곧 부검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는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시신에서 발견된 수십 군데의 칼자국. 이것은 화재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강남경찰서의 수사관들은 즉시 수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죠. 집안의 금고, 현금, 다이아몬드 반지 등 값나가는 귀중품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죠. 강도의 소행이 아니라면 이 잔혹한 살인을 저지를 동기가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수사관들은 원한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의 주변을 조사하던 중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박순태 씨 부부와 장남 한상 사이에 심각한 돈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한상의 고모는 올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수사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낭비가 너무 심해 걱정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수사팀 내부에서도 박한상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것에는 큰 부담이 있었죠.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그때까지 우발적인 존속살인은 있었지만 계획적으로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은 단 한 번도 세상에 알려진 바가 없었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부모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겠나? 어떻게 시신을 불태우고 뻔뻔하게 신고까지 할 수 있겠나? 박한상은 절대 아닐 것이다. 수사팀 안에서도 이런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 증거는 박한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금품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 범인이 집 내부 구조와 부모의 수면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인물이어야 한다는 사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결국 가족 안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었죠. 수사관들은 고심 끝에 박한상을 조심스럽게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은밀한 감시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제보들이 수사팀의 차례로 날아들기 시작했죠. 첫 번째 제보는 박한상의 화상을 치료하던 병원 간호사에게서 나왔습니다. 박한상의 머리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는데 정작 두피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온 사람의 머리에 본인의 것도 아닌 피가 왜 묻어 있었을까요? 두 번째 제보는 더욱 결정적이었습니다. 박한상의 종아리에 물린 듯한 이빨 자국, 즉 치흔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죠. 수사관들이 그 치흔을 정밀 감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치흔은 박한상의 아버지 박순태 씨의 이빨 자국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남긴 단 하나의 흔적. 자신을 찌르는 아들의 발목을 필사적으로 깨문 그 한순간이 결국 범인을 잡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박한상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추궁을 시작했죠. 처음에 박한상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시차 적응 문제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불이 나서 급히 창문으로 나왔을 뿐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물증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한상은 자신이 부모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의 동기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100억 원대의 유산이었습니다. 박한상의 자백 이후 벌어진 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한 번 더 경악하게 했습니다. 현장 검증의 날, 기자들과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한상은 자신이 부모를 어떻게 살해했는지를 직접 재현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한상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죠. 오히려 기자들의 질문에 태연하게 답했고 자신의 부모 역할을 맡은 마네킹의 위치가 틀렸다며 직접 정정하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15분 동안 계속 찔렀습니까? 네. 그의 대답은 간결했고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었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수사관들조차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부모의 장례식장에서의 박한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 여자친구와 웃으며 시시덕거렸습니다. 훗날 이 사건을 취재한 소설가 정유정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면 엄마 아빠를 죽이고도 장례식장에서 웃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재판 과정에서도 박한상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죠. 그의 첫 공판을 맡았던 황산성 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스스로 변호를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박한상은 재판 내내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끝까지 범행의 책임을 아버지의 지나친 질타로 돌렸습니다. 결국 황 변호사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변호를 포기했죠. 그녀가 훗날 한 방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박한상은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판장의 질문에 기계적으로 답하며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양 담담했다는 것이죠. 평생 법정을 오가며 수많은 피고인을 만난 그녀에게도 박한상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그녀는 피고인의 갱생 가능성을 믿고 싶었지만 박한상에게서는 그런 희망의 조각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 안팎에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진술을 반복했죠. 아버지의 심한 질타가 기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박한상이 법정에서 반복한 주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은 단 한마디도 없었죠. 1994년 11월 5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3부 재판장 김황식 판사. 훗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이 명제상은 그날 사형 선고를 피할 명분을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심은 박한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원심은 유지되었죠. 그리고 1995년 8월 25일 대법원은 존속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한상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박한상은 재판부로부터 상속권 박탈 선고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부모를 죽여서 얻으려 했던 그 100억 원대의 유산은 단 한 푼도 그의 손에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대한민국 사회는 깊은 충격과 자기 성찰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한 시대의 거울이 되었죠. 1990년대 초반은 이른바 오렌지족이라 불리던 강남 부유층 자녀들의 방탕한 생활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도피성 유학이 한 인간을 얼마나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박한상의 사건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유산 안 물려주기 캠페인을 촉발시켰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과연 그들을 위한 일인가? 물질 만능주의가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유대마저 파괴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 무겁게 남아있죠. 영화 감독들과 작가들은 이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 수많은 작품을 만들어냈죠. 2002년 개봉한 영화 공공의 적, 설경구가 연기한 형사가 부모를 죽인 냉혹한 살인자를 쫓는 이야기. 그 살인자의 원형이 바로 박한상이었습니다. 소설가 정유정의 대표작 종의 기원 역시 이 사건을 모티브로 탄생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등장하는 악역 백한상의 이름도 박한상에게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범인 박한상은 감옥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장기 복역 중인 사형수가 되었죠.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그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한평 남짓한 독방에서 매일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부모의 얼굴이 떠오르는 밤은 있었을까요? 죽기 직전 자신의 발목을 물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을 기억하는 날은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를 가까이에서 관찰한 사람들의 증언은 한결같았죠. 그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의 수영 생활은 의외로 조용했다고 합니다. 2005년 기준으로 그는 점심 식사 후 운동 시간 30분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방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밤 9시 취침.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A반 2015년 MBC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박한상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죠. 그는 44살의 중년이 되어 있었죠. 그는 방송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6년 동안 상담해왔던 교화위원 양순자 씨의 살아생전 인터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모두 거짓이다.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양순자 씨는 박한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남의 정신 이상자, 이 아이를 6년 이상 상담하면서 느꼈던 참담한 심정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부모를 살해하고 세상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도 끝까지 태어냈던 아이. 박한상이 부모를 살해해 얻고자 했던 것은 100억 원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속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경영하던 고려 한약의 사장 자리는 다른 출자자에게 돌아갔고, 아버지가 소유한 주식은 당시 대학교 1학년이던 박한상의 동생에게 상속되었죠. 박순태 씨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한의원은 폐업했고 그 자리에는 다른 한의원이 들어섰습니다. 박한상의 동생 박영상 씨는 당시 한의대생이었습니다. 21살. 형이 저지른 참혹한 범죄의 그림자 아래에서 그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은 채 홀로 자취를 시작했죠. 그는 그 사건 이후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한순간에 부모를 잃고 유일한 형제마저 사형수가 된 청년의 마음을 우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감춘 채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전해집니다. 평생 형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이었을 것이죠. 친척들조차 그의 소식을 알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한때 부유한 한약상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청년. 그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도 없고 가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에게는 지워버리고 싶은 상처가 되어버렸죠. 집안의 재산. 아버지가 평생 일궈낸 고려한약의 주식은 법적으로 그에게 상속되었지만 그 돈이 그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돈을 볼 때마다 그는 부모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박한상의 아버지가 죽기 전 아들을 향해 외쳤던 그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호적을 박아라. 너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놈이다. 그것은 분노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쩌면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아비로서의 절박한 외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직전 온 힘을 다해 아들의 발목을 물었던 그 이빨 자국. 그것은 단순한 방어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기대를 놓지 않았던 한 아비가 자식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네가 나를 죽이는 것이 정말 네가 원하는 길이냐는 말로는 할 수 없었던 마지막 질문. 말온타라는. 박한상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감 중이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돈이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한 가정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수 있는지. 100억 원대의 유산, 150평의 대저택,
대한한약협회 서울 지부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이 모든 것들은 그 집 지하 1층에서 울려 퍼진 단 한 번의 비명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그 자리에는 한때 그 대저택이 서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건물은 바뀌었고 사람들의 기억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1994년 5월 19일 새벽 그 집 지하에서 벌어졌던 일만큼은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 아들이 부모를 40번 찌른 이야기, 그리고 죽어가는 아비가 아들의 발목을 물어서 남긴 그 마지막 이빨 자국의 이야기.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 그 집에서 희생된 부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을 기억해줄 사람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죠. 박순태 씨와 조순희 씨, 평생 성실히 일하며 두 아들을 키운 한 쌍의 부부. 그들의 이름은 이제 뉴스 기사와 범죄 다큐멘터리 속에서만 간간히 등장할 뿐입니다. 부모로서 그들이 바랐던 것은 단지 하나였을 것입니다. 장남이 철이 들기를, 아들이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그 소박한 바람 하나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잃어야 했죠.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범죄의 잔혹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돈과 가족, 그리고 사람됨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누군가는 박한상과 같은 어두운 유혹의 문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 문을 열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 사람을 삼킬 때 그 순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입니다. 박한상이 18번, 19번, 20번 칼을 내리치는 그 광기의 순간에 그는 자신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죠.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한 아들의 영혼을 집어삼킨 순간 그 집 지하의 안방은 이미 지옥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옥의 불길이 다 꺼진 지금까지도 박한상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반성 없는 삶은 이 사건의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도 가족을 잃은 외로움도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가 저지른 일의 진정한 의미를 그 본인은 끝내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박순태와 조순희, 두 이름을, 그리고 그들이 자식에게 남기고자 했던 평범한 사랑의 기억을. 다음 이야기도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준비되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